미소를 지으면 이 사람은 다시금 선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또 괜찮은 사람으로, 또 안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느껴지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웃어도 늦지 않는다. 또 내 삶의 기쁨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좋은 표정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노후만 좀 여쭤보면 60대 이후에 대부분이 겪는, 아직 저는 이제 한 15년 얼마 안 남았네요. 저도. 훅 가요. 겪는 은퇴 후 무기력해진 이유는 뭘까요? 은퇴 후에 무기력해지는 네.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이전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역할이 한꺼번에 증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만 전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부적절감이다. 부적절감.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인생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속이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땐 내 엄마 뱃속에 소속이 있었고요. 태어나 보니 가족이라는 소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뭐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뭐 대학교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뭐 동아리나 그렇게 성장해서 다시금 나는 또 하나의 가족을 갖고 그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소속 속에서 나만의 또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원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또 직장에서 나이 들어가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했냐면 두 가지의 해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가족 해체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떠날 시점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 떠나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사회적 해체예요. 이 두 가지 해체가 발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의 완벽한 파쇄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만나던 친구들 직장 가서 우리가 기웃기웃하면 싫어해요. 후배들도 그렇고. 그냥 이제는 완벽히 나는 새롭게 나만의 절대 고독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붙잡아도 아이들은 떠나는 거고요. 그 떠나는 아이들 이후에 내가 내 배우자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가정 속에서도 나는 완벽하게 홀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족원이었는데 가족이 없어. 나는 직장인이었는데 직장이 없어. 이 두 가지가 내 생애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뚝 두 개가 한꺼번에 뽑혀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중력을 가지고 땅에 발을 딛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중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선에 보면 중력 없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거기 물 같은 거 떠다니는 거 보셨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우주인이라서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주인 말고 그 옆에 떠다니는 물건 있죠. 떠다니는 물방울. 이게 나란 말이에요. 정처 없다. 머물 곳 없다는 얘기하죠. 그리고 갈 곳 없다. 그죠? 머물 곳 없고 갈 곳 없는 자. 이 사람은 나그네예요.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된 겁니다. 우리는 늘 주인이었는데 인생 최초로 거기다 나이 든 시점에 우리가 나그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그네는 누가 맞아줘야 돼요. 근데 가족이 날 맞아주지 않죠? 또 이 사회도 나를 맞아주지 않잖아요. 이 나그네는 좋은 말로 나그네죠. 노숙입니다. 인생의 부초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내가 생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돼버린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명함이 없어진 이후예요. 그리고 이 명함이 없어진 그 이후에는 가족 내에서도 가장이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마가 아니고 이런 양태가 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네 정체를 누군가 붙들어주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누구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되냐면 나만의 소속을 내가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나만의 명함을 내가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나만의 24시간의 일상을 나만의 시계를 가지고 우린 이미 이전에도 나만의 목표 세워서 거기에 도달해 본 적이 있는 인생 시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시계를 내 스스로 다시 찾아내서 나만의 일주일을 계획해서 그렇게 한 달을 만들고 그렇게 1년을 만들어 의미를 창출하고 시간을 채워가면서 나만의 새로운 영역을 그렇게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벤처예요. 그럼 말씀하신 은퇴 후 새로운 나만의 명함을 어떻게 만들죠?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은 뭐 투잡, 쓰리잡 이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하고 그건 한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루에 두세 개의 직업을 또 일주일 혹은 한 달에 두세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투잡, 쓰리잡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한다는 건 뭐냐면 누구도 우리에게 명함을 주지 않잖아요. 그럴 땐 나를 내 스스로 어필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예비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만의 명함도 싸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할 사람이라는 거. 아니면 내가 새로운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또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명함을 파고 대신에 내가 이전에 했던 일과 어떤 식으로 이걸 매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또 함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명함은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명함을, 내 인생 설계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취미라든지 아니면은 동아리에서 어떤 장을 맡았다. 그럼 그 장으로 명함을 파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주는 명함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주어진 직에 따라 직함을 받고 거기에 따라 명함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만의 명함을 만들고 이 명함을 통해서 지금부터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거죠. 그럼 취미 얘기해 주셔서 노후에 즐기기 좋은 취미로 열적 독서 말씀하셨던데 그게 뭔지랑 노후 망친 최악의 취미는 뭘까요? 일단 저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취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여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가는 말입니다.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요. 일을 하고 남은 시간이 여가예요. 근데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일이 없어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직업으로 정해놓고 월급을 주는 그 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아니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여가란 단어가 그럼 적절치 않죠. 그러면 그냥 24시간이 다 여간 겁니다. 그냥 나는 놉니다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지 않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구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시계, 곧 나만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내가 채워가는 이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나의 인생을 계획해가는 이 모든 순간, 이 인생 시계를 시작할 때 잊지 말고 챙겨야 될 게 바로 취미예요. 취미라고 하는 건 칙센트미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몰입이라는 책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최고의 재미가 만난 바로 그 자리. 그게 바로 취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어떤 것을 내가 취미로 삼아서 여기에 대한 짜릿함,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취미는 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전문성,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지 이게 기쁜 거예요. 이를테면 탁구를 한단 말이에요. 탁구를 쳐요. 이제 탁구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어도 참 하기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탁구를 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치는 거하고 현종화 선수가 치는 게 어때요?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현종화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젊은 현종화는 안 돼도 나이 든 현종화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영역에서 빠짐없이 선생님에게 배우든 아니면 동호회에서 배우든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취미를 정해서 일정 수준까지 딱 오르면 이때부터는 저는 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명함을 주는 거예요. 취미 안에서도 그렇게 준 프로가 되어서 그러면 재미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도 좋고 동시에 이 숙련성 때문에 나의 이 성취감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취미라고 하는 게 단순히 꼭 이런 움직임만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나의 자존감도 높이고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성숙성도 높이고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시공간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야 재미와 전문성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취미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취미. 골프요? 등산? 그건 부자들 얘기죠. 그건 건강한 사람 얘기죠. 네. TV예요. TV.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TV, 유튜브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TV만 봐. 이게 취미일까요? 아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 취미가 아니에요. 취향이 있고 맛. 혹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맛이란 맛미자에다가 아름다울 미자 전 다 쓰거든요. 나만의 그 맛이 있어야 되고요. 나만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저는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도 나 혼자 그냥 재밌게 하고 어떤 분들 보니까 막 레고로도 막 하고 뭘 접고 막 성냥개피로 막 거북석 만들고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우리가 덕후라고 부를만 하거든요. 그런 거 꼭 아니더라도 저는 집 안의 취미, 집 밖의 취미, 먼저 집 문지방을 중심으로 현관문을 중심으로 집 안 취미, 집 밖 취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리 아프면 집 안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나가서 함께하는 이런 취미가 있어요. 바깥 취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혼자 하는 취미하고 같이 하는 취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취미라고 하는 게 이제 혼자 놀기의 진수잖아요. 누가 나랑 같이 놀아주지 않아도 그냥 나만의 기쁨에 취해서 진짜 막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춰가면서 나의 기쁨에 녹아나는 건데 그럴 때 나 혼자 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독서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취미 그게 차를 마시는 거건 영화를 보는 거건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뭐 혼자 여러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는 취미가 뭐냐면 전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누가 차를 마시다 하건 뭐 하건 상관없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저는 서점이나 도서관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김 작가님이나 저나 다 20세기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얼굴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달라진 세상 속에 우리가 무슨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서티, 뭐 코딩 이런 거 배우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발맞춰 따라가는 건 어려운 일이 됐다. 실제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뭐 유튜브 아니면 뭐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죠. 쇼츠 계속 보시면 뇌썩음 현상이라고 브레인 랏 같은 거 오는 거 아시죠? 이게 이 사람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머리의 양이 기억이라는 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요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작업 기억이라고 불러요. 이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양이 매직 넘버라 그래서 5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예요. 3개에서 7개거든요. 요는 뭐냐면 그걸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그냥 정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쇼츠 그렇게 봤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바로 그 이유인데 대신에 그걸 할 게 아니라 우린 또 눈도 잘 안 보이니 잊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느냐? 서점에 가셔야 됩니다. 또 도서관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날 거기 가면 거기 있어. 그날 거기 가면 거기 있어. 이 습관이에요. 가셔서 뭐 하냐면 완독-숙독 어려워요.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아무거나 골라서 완독-숙독 안 해도 돼요. 10페이지만 읽으시고 이 10페이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거기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워오세요. 이게 세대 속에 밀려가고 나이 들면서 자꾸 쪼그라드는 이 마음에 심폐소생을 해줄 거예요. 자존감 굉장히 높아지고요. 내가 왠지 똑똑해지는 것 같고 또 관대함도 굉장히 느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세대들을 요런 우리가 20세기를 살아가면서 활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활자의 기쁨과 성취를 얻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자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르네상스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른의 이런 심리적 포만감, 어른의 성숙성이나 관대함 이런 것들 동시에 시대와 시류를 읽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독서의 힘을 다시 한번 취미로 삼으셔서 그 가운데 내 안쪽을 좀 풍성하게 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왜냐? 그게 내가 설정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있는데 저희 시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혼자 지내시나 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만의 시간이 있어요. 어머니만의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토요일 날 오전에는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그때는 화장실 청소 이외에 정말 급한 일 아니면 딱 그 일을 하세요. 마치 학원 가듯이 일주일에 저희 시어머니만의 일주일의 스케줄을 딱 가지고 계세요. 저희 시어머니 단단한 분이세요. 제가 너무 놀란 건 저희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세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월요일 오전엔 이거, 화요일 오전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이 쫙 꽉 차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각각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라도 그걸 반드시 해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거고 나만의 일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남은 일상들이 그렇게 갖추어진 일상들이 그리고 이런 취미와 같은 기쁨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일상들이 나를 나머지 일생을 살게 하는데 전 둘도 없는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나이 들수록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요? 나이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나이 젊을 때는 뭐 브랜드 옷 안 입어도 되지만 나이 들면 브랜드 옷 안 입으면 사람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 실제 브랜드를 꼭 입어서가 아니고요. 옷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물론 몸도 아름답고 젊은 청춘 그 자체가 빛나는 열매와 같은 것이지만 근데 흥미로운 건 젊은 사람도 옷을 험하게 입거나 혹은 옷을 너무 누추하게 입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대접해주지 않아요. 네, 옷이 사회적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레리나는 발레복을 입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레리나구나. 그리고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그렇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그리고 정중한 자리에 갈 때는 우리가 양복을 입거나 양장을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출 때는 우리가 드레스와 같은 걸 입고요. 이건 뭐냐면 역할에 맞는 그 옷이 우리가 그 역할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일단 몸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역할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몸에서 여러 가지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옛날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굉장히 못생겨집니다. 얼굴도 처지고요. 주름도 많아지고요. 그 밖에 필요한 도구들도 너무 많아요. 안경도 필요하고요. 틀니도 껴야 되고요. 보청기도 껴야 되고요. 지팡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뭐 보형보조기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몸도 이렇게 굽어지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옷을 남루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치매라고 생각해요.
넘어져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깔끔하게 입고 말짱하게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치매나 이런 질병에 노출된 사람이 아니구나.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어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새 보니까 남성분들 모자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실 머리 시려서 그런 거거든요. 머리 많이 빠지고 또 머리가 시리니까 또 머리가 너무 뜨겁기도 하고요. 근데 모자 자체가 멋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요새 여러분 어디든 가시면 아시겠지만 등산복 입고 다니는 분들 별로 없어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죠. 향수 뿌리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건강 관리도 굉장히 잘해요. 옷을 깔끔하게 잘 차려입는 분들은 대부분 매너도 있어요. 그리고 옷을 깔끔하게 입는 분들은 말도 그렇게 험하게 하지 않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외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잘 입는다는 건 이 사람이 나를 향해 미소를 짓는 것과 똑같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옷이 화려해야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깔끔한 옷, 그리고 깨끗한 옷을, 그리고 시의 곧 때와 또 그 뜻에 맞도록 그렇게 잘 갖춰 입는다면 제일 먼저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들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을 더 잘 많이 받을 거고요.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거울 앞에 서도 옷이 날개란 말이 있잖아요. 거울 앞에 섰을 때도 왠지 옷을 멋있게 입으면 내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잊지 마시고 나이가 든다. 근데 내가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 자부심이 잘 안 서. 그러면 잊지 마시고 좋은 옷 한 벌 다 깔끔하게 꺼내서 입으세요. 그날은 한번 양복 입고 나가시고요. 그날은 양장 입고 나가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깔끔한 거 이런 거 들고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누추한 옷 입고 나갈 때보다 훨씬 더 자존감도 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여자분들 나가실 때 화장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세수 깔끔하게 하고 머리 깔끔하게 빗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제일 좋은 옷,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좋은 옷 아끼느라고 안 입으시거든요. 그 전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옷장에 있는 옷 있잖아요. 저는 2년 이상 안 입은 옷은 다 버려라.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옷장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도 정리해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옷 입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옷장 정리했어. 근데 버리진 못하겠어. 그냥 남의 시선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옷장에 입는 옷 매일 갈아입으세요. 저 DJ 하는 분 중에 이숙영 씨라고 있어요. 이숙영 씨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숙영 언니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매일 자기 인스타에다가 뭘 올리냐면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춤을 추세요. 그렇게 춤추는 게 이쁘진 않아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분 옷이 워낙에 많아서 이 옷을 다 언제 입나 싶을 정도로 옷이 많은데 그 옷을 그냥 매번 새롭게 입어요. 새롭게. 근데 우리도 약간 어색한 옷들이 있어서 못 입었던 거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보고 이제 나이 들잖아요.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안 써요. 심지어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런닝셔츠만 안 입잖아요. 그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요새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느라 다른 사람이 뭘 입었는지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다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에게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요.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옷들 중에 옛날에 잘 맞기만 하면 싹 한번 세탁해가지고요.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나만의 멋쟁이 패션 만들고 또 요새 인터넷 보시면 립폼도 많이 해요. 그거 하는 거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세탁소 보내가지고 립폼 좀 해달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멋을 누가 안 봐도 내 멋을 사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외관과 건강관리 얘기해 주셨어요. 60대 이후 운동하는 노년들은 좀 다른 상과 다른가요? 그렇죠. 운동하는 노년들의 핵심은 뭐냐면 건강관리가 아니에요. 인생관리예요. 운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일부러 내가 시간을 들여서 어떤 행위를 과부하를 주어서 한다는 거예요. 뛰지 않아도 뛰는 거고요. 빨리 걷지 않아도 빨리 걷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푸시업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지저분한 분들 봤어요? 없어요.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샤워도 잘하고요. 자기 몸을 늘 봐요. 그래서 내 건강도 지키지만 내 외관도 지키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 몸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는 건강 관리를 넘어서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은 나 매일 해야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7시에 나와, 8시에 나와, 혹은 새벽에 나와, 아니면 저녁에 나와 이런 식으로 그게 걷건
뛰건 뭐 굴부리건 달리건 헤엄치건 뭐라든지 간에 이분들은 자기들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 중에서도 일부러 나의 건강을 위해서 시공간을 들이고 때로는 돈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공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충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도 충실하게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안 아프잖아요. 안 아파야 행복해요. 그렇죠. 아프면 끝장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키가 뭐 크고 몸이 날씬하고 아프면 다 인생 만사 다 짜증인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할 것.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된다.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인생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 유의시에서 그러면 오시면서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선가 우아함이란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던데.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의 관상은 과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그 얼굴을 보고 누군가 이 사람의 관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의 얼굴은 관상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인생 단계 있죠. 그렇죠. 저는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오랫동안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표정이 형성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주름이 더 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름도 무서운 주름이 있고요. 참 웃음에 준하는 이런 잔주름들도 있고요. 또 표정도 딱딱한 표정이 있고요. 온화한 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색이 좋지 않은데도 표정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색이 좋아도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형,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40 넘어서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요새는 다 성형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형을 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웃는 사람은 늘 웃고요. 찡그린 사람은 늘 찡그리고요.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불만하는 사람들의 그 특유의 표정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매섭게 대하는 사람은 그 매섭게 대하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어요. 눈동자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덕이 있다는 것. 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탁월함의 뜻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의 일종의 고갱이, 이걸 저는 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덕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의 덕이 정말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 사람의 삶을 듣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아, 이분이 참 덕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온화한 표정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아, 이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 그 예측이 많이 틀렸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야, 그렇진 않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정말 사기꾼들은 신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는 악마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우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는 표정만으로도 이 사람의 삶이 보일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참 좋은 점이에요. 표정이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최후의 조형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다음 순간 다시 조용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짓궂은 그런 상을 살고 또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면 이 사람은 다시금 선한 사람으로 또 행복한 사람으로 또 괜찮은 사람으로 또 안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느껴지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웃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웃음은 의도적이어도 저는 괜찮다. 그리고 이런 웃음이 우리에게 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 만들고 이런 표정들을 또 한 번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노래 가사처럼 웃는 사람이 예뻐요. 또 이런 웃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호감, 호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잘 웃고요. 또 뭐 몸이 뭐 이렇게 막 건강하고 그렇지 않지만 저는 긍정적이거든요. 어쩌면 이런 긍정성과 이런 미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삶에 있어서도 행복감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한 번 더 미소 지어 보고 또 내 삶의 기쁨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한다면 좋은 표정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워낙 조회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추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은 뭘까요? 유독 추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삶이 추해요. 삶이 추해지는 지름길이 몇 개 있죠. 하나, 정말 상욕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른인데 나이 먹었는데 욕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욕하고 그러면 그것들은 마치 정글에서 짐승들이 나 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느라
철없는 행위할 때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인간 사회 속에 적응해 간다면 어린아이들도 욕할 때 쟤하고 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욕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가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존재의 집입니다. 이거 하이데거의 말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말 실수도 하죠. 또 저도 못난 말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전체의 평균값을 좀 보세요. 이 사람이 가끔 장난삼아 뭐 욕하고 장난삼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있어서 이로운 말을 하고 어른의 말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좋은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짓궂은 한두 순간 친구들 사이에 할 수 있는 그 욕과 일상적으로 욕을 하고 자식들에게 욕을 하고 배우자에게 욕을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욕을 하고 그 욕을 멈추질 못하고 거기다가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이런 욕을 하잖아요.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은 전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스스로 사람이질 않길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을 할 수도 있고 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상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굳이 상욕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지금도 박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그렇다면 인격적 조우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린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과의 인격적 조우가 불가능하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가장 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밖에는요, 혹시? 또 그 밖에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자랑질이나 아니면 이간질이나 혹은 지적질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전 자랑질은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한테 와서 쓴소리하고 계속 돈 빌려가고 이런 것보다 자랑질하는 애들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자랑할 게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렇죠. 또 어쩌다 하는 자랑은 우리가 밉지 않아요. 그렇죠. 밥 사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랑을 하더라도 밉지 않게 하는 애들은 밥 사는 아이들이고 동시에 그렇게 다른 아이들의 자랑도 재미삼아도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랑질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진 마시고 오히려 자랑만 하고 형편없이 나머지 것들을 다 선택한다면 이건 형편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자랑했는데 여기에 상처받는 친구가 있을 것 같으면 이건 멈춰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누군가는 자식이 잘 됐어요. 근데 누군가는 참 나이 들어서 자식이 잘 안 되면 그것처럼 슬픈 일 없어요. 근데 뭐 살아보니 자식이 마음대로 되나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선하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형편없어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식이 잘 됐다? 너무 자랑 말자. 왜냐? 누군가 최선을 다했다 말할 때 자식을 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이간질은 진짜 최악이에요. 나이 들어서까지 이간질을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이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 친구하고 저 친구 친할 때 딱 떼어놓고 내가 이 친구랑 친하고 싶어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건 어린아이들의 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20, 30, 40, 50, 60, 70, 80 넘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기성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긴 하지만 이기성이 과하면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간질 하는 사람들의 10중 8구는 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 이간질을 통해서 뭘 하냐면 그들은 갈라놓고 나는 그 가운데 우뚝 서겠다는 겁니다. 우월감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른인가요? 이게 나이 들매의 열매인가요? 그렇다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심지어는 불쌍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질 같은 것도 사실은 약간 그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표정이든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냥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밥 사라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표정이 좀 일그러지거나 뭐 말투가 좀 안 좋아진다 그랬을 때 못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맥락 민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눈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다 딴짓하고 그러는데 계속 자기 얘기해. 스피커폰 열고 또 마이크 잡고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대신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얘 빼고 우리가 이제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얘 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친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소속감도 커져요. 그러나 이 친구를 뺀 다른 단톡방이 생긴다는 거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0대 이후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중 하나로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라는 코멘트 하셨던데 어떤 얘기일까요? 아니면 또 그 밖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전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60 넘어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기승전 몸뚱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가는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단 비타민 D가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지능에도 굉장히 영향 많이 미치고요. 심지어는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신진대사 전반에다 관여를 하는데 비타민 D를 확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뭐가 있냐면 세상이 달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물 달라지고요. 지나다니는 사람 다르고요. 그리고 날씨 다 다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옷 입고 어떤 곳을 가고 있고 지금 빨리 달리는지 늦게 달리는지 무엇이 이 세상에 지금 달라진 지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걸 저는 관찰력이라고 불러요. 관찰력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심정 속에 들어가서 얼굴, 낯빛, 또 표정 이런 것들도 잘 발견하거든요. 이런 일종의 사회적 학습 능력을 높이는 이런 능력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가야 만나죠. 집에서 나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혼자 이런 영혼의 메아리를 혼자 계속 에코처럼 울리듯이 항상 반복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고집스러워지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거든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검증도 받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우린 더 사람다워지는 거거든요. 가장 또 중요한 나가는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 정신건강이 좋아요. 정신건강은 장소를 옮길 때 가장 극대화됩니다. 내가 집안에 있을 때 그 한정되고 그 막힌 공기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을 찾아간다는 건 일종의 자기 보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기도 하고 동시에 내 정신적 환기를 해가면서 답답했던 내 생각뿐만 아니라 머리에 여러 시냅스, 곧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는 이런 화학작용들도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감정도 많이 정화가 되면서 분노도 또 짜증도 많이 줄어든 역할을 하거든요. 일석다조입니다. 저는 매일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갈 데 없는 분들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갈 곳 말씀드릴게요.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곳이든 정해놓고 매일 한 번씩은 무조건 갔다 오시라는 말씀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노후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는 교수님은 그럼 남은 삶이 어쨌든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다 있잖아요. 네. 남은 시간 동안 뭘 더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몇 가지 계획은 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제 일에 대한 저는 언제까지 일하겠다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저는 70세까지만 딱 일을 할 생각이에요. 혹시 몇 년 정도 남은 건가요? 묻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전 65세 퇴직하고 네. 나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 사회 봉사하면서 열심히 상담하고요. 그 뒤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 뒤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곧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충분한 판단력과 분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가 됐을 때 제가 충분히 그 판단력과 분석력이 있을까 조금 약간 의심스럽기도 해서 제 나름대로 경계를 정해놓은 거고요. 저는 제 남편하고 함께 살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살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행도 하지만 한 달 살이 같은 거 좀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언어 배웠던 것들이 꽤 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영어는 뭐 대충 뭐 밥 먹을 정도 하고 네. 중국어도 뭐 인사정 니하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아니 옛날에 공부를 좀 했어요. 일본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많이 했는데 그리스어도 하고 뭐 이스라엘 말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언어를 좀 더 열심히 배워볼 생각이에요. 구글이 있다 하지만 내 혀로 내가 보는 그 물리적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또 여러 나라 한 달씩 좀 살아보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안 배우셔도 될 텐데 굳이 더 배우는 또 굳이 배워야 하는 많은 또 시청자들이 어떤 삶의 이유가 있는 거겠죠? 공부가 답이에요. 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저는 서점에 가거든요. 서점에 딱 정해진 시간에 갔다 정해진 시간에 오는데 그거 가서 전 정말 공부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책 많이 보는 편이고 그다음에 유튜브 보는 경우도 제가 원하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뭐 챗GPT나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조금 더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법 같은 거는 좀 보지만 나머지는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책을 보는 그 과정이 뭐냐면 저한테는 다 공부예요. 공부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냐, 공부는 제일 먼저 떨어져 가는 이제 자신감을 많이 올려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일명 메타인지라 그러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인 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외부에서 뭔가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늘릴 수 있고 또 이런 신문물을 알고 배우는 건 바깥에서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부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 새롭게 배우는 것도 좋고 전 특별히 젊은 층들 강의하거나 그럼 저 들으러 가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존경스럽고요. 우리 지금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분들 모시면서 공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분들 모시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보면서 막 찾고 하잖아요. 네. 저는 가면 다른 분들 막 녹음해 가서 오시는데 저는 다 일일이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책이 따로 없고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펜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갤럭시 쓰는데 갤럭시 울트라의 펜이 저는 항상 펜 있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빼곡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구글이랑 연동해놔가지고 저는 그거 적기만 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고는 뭐 하냐면 짬날 때마다 차에서도 잠깐 멈춰서 쉬잖아. 그럼 이렇게 넘기면서 봐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정말 샘솟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기쁨이자 동시에 건강하고 그리고 괜찮게 늙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부분 교수님을 보면서 인생에서 배우겠다는 목표와 의지가 없어지거나 배우는 과정이 사라질 때가 진짜 노후가 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굿. 굿. 다음번에 또 오늘 교수님 모시고 오늘 못다한 자녀 교육과 인간관계 한번 이야기 한번 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효선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